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 도식, 셀프 스키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로부터 얻는 각종 정보라든지 또는 자극을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수집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저장을 하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사고의 틀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어떤 이 세계를 자기가 인식을 하고 그걸 해석하고 그러한 과정이 이제 구조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자기도식을 하게 되면 우선 신속한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말할까요? 기호라고 말할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가 옷을 입고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실은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접하는 이게 사람이 됐던 또는 물리적인 대상이 됐던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우리가 받게 되는 정보는 엄청나게 많죠. 그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생존 본능 차원에서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어떠한 이 도식을 가지고 관련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받아들인 정보도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이제 선험적인 지식과 또는 정보와 새로 들어오는 이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체로 우리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상응하는 또는 그것과 일치하는 것들만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불일치하거나 또는 모순되는 경우에서는 그것을 이제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자기 도식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빠르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도식의 여러 가지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일종의 필립 짐바도라고 지난번에 한번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로서 뭐라고 할까요? 죄수하고 간수들의 어떤 역할, 실험을 한 사람인데, 이 짐바도 교수가 이 타임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하나의 도식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타임 퍼스펙티브와 현재의 타임 퍼스펙티브 그리고 미래의 타임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임 퍼스펙티브가 어떤 긍정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것에, 그 다음에 현재의 타임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어떠한 쾌락주의에 또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상당히 어떤 비관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타임 퍼스펙티브도 어떠한 자신의 어떤 생애에 있어서의 목표,
지향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사후세계와 같은 뭔가 초월적인 미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떠한 시간의 관점을 갖느냐가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이제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서 또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의 부정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마치 소가 여물을 되씹게 하듯 계속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본인도 힘들고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도 힘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성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와이프에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와이프가 무서운 것은 히스테리컬한 게 아니라 히스토리컬한 것이 더욱더 무섭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시 정말 되새김듯 하시듯이 계속 끄집어내서 하면 사실 이게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관점을 갖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일 수가 있고 현재의 입장에서도 지금 낙천적이고 또는 쾌락주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과 또는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래가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되겠죠. 이제 배짱이는 지금 어떤 낙천주의, 쾌락주의의 관점이고 개미는 상당히 뭔가 미래를 이제 대다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미래의 관점에서도 어떤 초월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현세라고 하는 것은 덧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그냥 현세는 초월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 필립 짐바도 교수의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Let's tune into the conversation of the principles in Adam's temptation. Come on, Adam, don't be so wishy-washy. Take a bite. I did. One bite, Adam, don't abandon Eve. I don't know, guys. I don't want to get in trouble. Okay, one bite. What the hell? Life is temptation. It's all about yielding, resisting, yes, no, now, later, impulsive, reflective, present focus, and future focus. Promised virtues fall prey to the passions of the moment. Of teenage girls who pledged sexual abstinence, virginity until marriage, thank you, George Bush, the majority, 60%, yielded to sexual temptations within 1 year. And most of them did so without using birth control. So much for promises. Now let's tempt 4-year-olds, giving them a treat. They can have one marshmallow now, but if they wait until the experimenter comes back, they can have 2. Of course, it pays if you like marshmallows to wait. What happens is 2/3 of the kids give in to temptation. They cannot wait. The others, of course, wait. They resist temptation. They delay the now for later. Walter Mischel, my colleague at Stanford, went back 14 years later to try to discover what was different about those kids. There were enormous differences between kids who resisted and kids who yielded in many ways. The kids who resisted scored 250 points higher on the SAT. That's enormous. That's like a whole set of different IQ points. They didn't get as much trouble. They were better students. They were self-confident, determined. And the key for me today, the key for you is that they were future-focused rather than present-focused. So what is time perspective? That's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Time perspective is the study of how individuals, all of us, divide the flow of your human experience into time zones or time categories. And you do it automatically and non-consciously.
They vary between cultures, between nations, between individuals, between social classes, between education levels. And the problem is they become biased because you learn to overuse some of them and underuse the others. What determines any decision you make? You make a decision on which you're going to base an action. Okay? For some people, it's only about what's in the immediate situation, the immediate stimulation, what other people are doing, what you're feeling. And those people, when they make their decisions on that format, we're going to call them present-oriented, because their focus is what is now. For others, the present is irrelevant. It's always about what is the situation like that I've experienced in the past. So their decisions are based on past memories. And we're going to call those people past-oriented, because they focus on what was. For others, it's not the past, it's not the present, it's only about the future. Their focus is always about anticipated consequences, cost-benefit analysis. And we're going to call them future-oriented. Their focus is on what will be. So time paradox, I'm going to argue, the paradox of time perspective is something that influences every decision you make you're totally unaware of. Namely, the extent to which you have one of these biased time perspectives. Well, there are actually 6 of them. There's 2 ways to be present-oriented, 2 ways to be past-oriented, 2 ways to be future. You can focus on past positive or past negative. You can be present hedonistic, namely you focus on the joys of life, or present fatalist. Doesn't matter, your life is controlled. You can be future-oriented, setting goals, or you can be transcendental future, namely life begins after death. Developing the mental flexibility to shift time perspectives fluidly depending on the demands of the situation, that's what you're going to learn to do. So very quickly, what's the optimal time profile? High on past positive, moderately high on future, and moderate on present hedonism. And always low on past negative and present fatalism. So the optimal temporal mix is what you get from the past. Past positive is your roots. You connect your family, identity, and yourself. What you get from the future is wings, sort of new destinations, new challenges. What you get from the present hedonism is the energy. The energy to explore yourself, places, people, sensuality. Any time perspective in excess has more negatives than positives. So what if you just sacrifice for success? They sacrifice family time, they sacrifice friend time, they sacrifice fun time, they sacrifice personal indulgence, they sacrifice hobbies, and they sacrifice sleep, so it affects their health. And they live for work, achievement, and control. I'm sure that resonates with some of their texters. And it resonated for me. I grew up as a poor kid in South Bronx ghetto, a Sicilian family. Everybody lived in the past and present. I'm here as a future-oriented person who went over the top and did all these sacrifices because teachers intervened and made me future-oriented. Told me, don't eat that marshmallow because if you wait, you're going to get 2 of them. Until I learned to balance out. So I stopped. I added present hedonism. I've added a focus on past positive. And so at 76 years old, I'm more energetic than ever, more productive, and I'm happier than I have ever been. I just want to say we're applying this to many world problems, changing dropout rates of school kids, combating addictions, enhancing teen health, curing vexed PTSD with time metaphors, getting miracle cures, promoting sustainability and conservation, reducing physical rehabilitation with a 50% dropout rate, altering appeals to suicidal terrorists, and modifying family conflicts as time zone clashes. So I want to end by saying many of life's puzzles can be solved by understanding your time perspective and that of others. And the idea is so simple, so obvious, but I think the consequences are really profound. Thank you so much.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자막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테드 터크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세계적인 그 명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 15분 또는 20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원래 TED라고 하는 게 Technology, Environment and Design의 약자죠. 근데 거기서 다루는 이슈를 보면 뭐 거의 그 전반적으로 모든 주제에 다루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것들은 주로 이 셀프에 대한 게 가장 많습니다. 어떠한 그 해피니스라든지 또는 그 크리에이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서 좀 많이 보시고 다운로드도 받아서 다닐 때마다 듣고 어떤 영어 공부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도식, 이게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 따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그 접근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에 이제 자기 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esentation of Self라고 해서 어빙 거프만의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자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사회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죠. 이 거프만이 쓴 책에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해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자기 제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보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프만은 우리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위에서 하는 연극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면을 보이고 나쁜 면을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임프레션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양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상관리에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 기제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주위의 세팅이라든가 환경을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좋은 인상 또는 신뢰감을 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동네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의사들 뒤에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의 졸업증을 붙이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의학 전문 서적을 옆에다 쫙 배치를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또 교수 연구실을 가보면 책으로 이렇게 굉장히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인상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전문성, 권위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상은 행위자의 성별, 연령, 헤어스타일, 의상, 어투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또 관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볼 때 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정말로 presentation of self, 자기 제시라고 볼 수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 또는 연령 또는 사회적 지위 그것에 따라 옷차림이 다르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트렌드가 뭡니까? 일종의 이제 forever young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 젊게 보이려고 하는 이 신드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보편화된 현상이잖아요. 대개 보면 나이가 들면 나이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젊게 보이려고 하고 젊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50대 초 그에 가까운데 내가 아마 대학생 때 시절에 우리 50대 교수님들을 보면 아마 훨씬 더 좀 더 권위적이고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옷차림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젊게 살려고 하고 젊게 행동하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 제시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달라지는 양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식으로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군인들의 경우에서는 머리를 깎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관리 차원에서 옷은 못 입어도 머리는 비싼 데서 한다. 그런 또 말이 있어요. 그만큼 여성에 있어서 헤어스타일이 자신의 외모에 굉장히 중시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국을 가보면 우리나라의 여학생들이 굉장히 외모 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런다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학생을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특히 여학생들 예를 들어서 칭화대, 북경대 또는 후단대 그런 중국의 명문대학을 가보면
여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이 하나같이 다 뒤로 해서 고무줄로 묶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기숙사에서 학교 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 중국의 학생들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한국의 학생보다 최소한 그런 명문대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라고 할까? 이것은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 존중감은 자기 개념의 한 부분으로 자신에 대해서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 감정을 갖고 있어요.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만큼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마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되겠죠. 자기 존중감이 있으면서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는 방식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특성 중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존중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존중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에 기초하기보다 자기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모든 인간은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존중감이 강하고 한편으로는 그 나르시스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둘 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가까이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를 줄이면 그게 한 가지 방법이겠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되게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용비 어천가처럼 자기 어천가가 되죠.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처럼 결국은 자기 잘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태반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친구들하고 관계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고향이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 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고향으로만 나가게 되고 상대방을 말을 안 듣고 배려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 존중감은 여러 가지 사회 심리학적인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종속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이것이 하나의 독립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매개 변수 또는 조절 변수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존중감이 하나의 그 종속 변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청소년들에 있어서의 자기 존중감, 그리고 그것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학생의 자기 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경우에는 이것이 종속 변수가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살 충동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설명할 때 자기 존중감이 하나의 독립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 척도로 개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 존중감 척도, 또는 그 권위주의 척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척도로 구성을 하는데, 척도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문항들은 예를 들어서 로센버그 척도라고 이렇게 이름 불릴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타당한 척도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경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 이 로센버그 척도를 사용을 하거나,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10개를 다 묻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몇 개를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또 유사한 그렇지만 좀 더 다른 이 개념이 있죠.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행동하고 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또는 신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그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떤 걸 할 때 자기가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탁구와 테니스가 있다. 할 때 자기가 탁구를 잘하면 탁구를 하자고 할 거고, 테니스를 잘하고 하면 테니스를 하자고, 이렇게 자기가 상대방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그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할 때는 그것을 자신에게 책임을 찾기보다 그것을 외적인 요인에 우리가 이것을 책임을 돌리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내적인 경우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못 봤을 때 시험을 못 본 것을 어떤 외적인 요인, 선생님이 시험 범위 밖에서 냈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잘 봤을 경우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효능감을 지키려고 하죠. 또 자기 효능감의 그 척도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낀다. 일을 순서로 처리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질문해서 응답자들이 해당하는 수준을 측정하게 해서 그것들 간의 어떤 내적인 상관도를 측정을 하고, 그것이 어떤 신뢰도가 높으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서 사용을 하게 되죠. 24가지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자기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자기 개념, 자기 도식,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감정을 갖느냐의 문제죠. 지금부터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스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정체성을 이 배치와 공고의 합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주 적절한 개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개념에 따르면 한 사람이 정체성을 가질 때 그는 사회적 관계 속에 참여한다는 사실, 또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대상의 상대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라네, 어떤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그럼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자기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매장으로 이제 다가가죠. 이럴 경우에 이제 매장에 점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원은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점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점원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냐면 첫 번째로 플레이스먼트죠. 그 맥락 속에 그 카운터 뒤에 있는 사람은 점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 배치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도 매장에 왔을 때 다가올 때는 그건 고객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거죠. 둘 다 결국은 쇼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배경 안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것을 자신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점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바지를 사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건 자기가 고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드러내는 거죠. 결국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양한 맥락이 될 수 있고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배치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걸 드러냄으로써 공고함으로써 그것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학자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이것은 생애 전 기간 중에 자신이 갖는 자기 개념의 지속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 정체성은 일단 형성이 되면 쉽게 이게 바뀌는 성향이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안정되고 지속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또 역할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점원과 고객이라고 하는 역할 또는 교수와 학생이라고 하는 역할, 이러한 역할은 사실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에 대한 역할 기대가 있어서 역할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적 관계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역할 기대를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배치와 공고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던 매장에서 이 카운터가 아니라 약간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그쪽에 서 있는 여성의 경우 이 사람이 점원인지 고객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물었는데 나 고객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민망하죠. 바로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역할 기대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떤 적절한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이런 사회적 관계를 가능케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기대,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좀 더 세분을 하자면 상황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또 개인적 정체성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적 정체성은 앞서 예를 들었던 백화점 내에서의 점원과 고객이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이 되겠죠. 사회적 정체성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된 정체성이에요. 이건 역할과 상당히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 교사라든가 또는 한국인, 일본인
이것도 사회적 정체성이죠. 국적에 따라 그 사람의 소속이 주어지는 거니까. 개인적 정체성은 이런 사회적인 하나의 역할보다는 그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하나의 지속적인 하나의 인식의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I하고 me라고 말을 할 때 I가 주관적인 자기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남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하나의 자기만의 인식을 우리가 개인적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고, me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 정체성 또는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생략을 하겠고요. 우선 사회적 정체성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 이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떠한 사회적 집단, 소셜 그룹에 속하게 되고 속해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는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느 하나의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나 또는 외국에서 사는 우리 재외동포 2세, 3세의 경우, 자기가 코리안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아메리칸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한국인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기보다 미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자기가 동일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문화 가족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국적이나 또는 종족이 다른 경우에 출생한 자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도 속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어떤 집단에 동일시하느냐는 주관적인 문제거든요. 따라서 정체성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동일시예요. 이 동일시가 보다 더 그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여러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적 정체성 같은 케이스는 그렇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 관련이 되는 정체성이 두드러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셰이던 스트라커라고 하는 학자는 정체성 현출성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정체성 중에서 본인이 보다 더 자신에게 관련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고 나머지 것들은 뒤로 처지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정체성이 동일한 어떤 무게중심이라든가 가중치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자신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두드러지고,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 단일 민족 또는 문화 동질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아닌데,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인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스터 스테이터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지위들 중에서 이것이 마스터 키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흑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다른 것들을 다 압도하고 많은, 그만큼 그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현상인데, 여기서 그 개인에 따라서 이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정체성으로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흑인 중에도 인종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어떤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걸 철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한테는 인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기한테는 오히려 클래스가 더 중요하다. 해서 클래스의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약간 비아냥거려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오리오라고 부르죠. 오리오. 우리 오리오 과자 있잖아요. 그 겉은 까만데 속은 하얀. 그러니까 겉은 흑인인데 흑인 의식이 전혀 없고 마치 백인처럼 부르는 사람을 오리오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백인처럼 행동하는 아시안 아메리칸은 뭐라고 부르죠? 예, 바나나라고 부르죠. 겉은 노란데 그 속은 하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고 중요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ethnic identity라고 하는 것은 또 racial identity하고 다르죠. 그 racial identity는 어떤 인종 구분이라고 한다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인종 구분 안에 뭐 중국인들, 일본인들, 필리핀인, 한국인들 각각 집단은 에스닉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족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종족 집단과 관련해서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자신이 타자에 의해 어떻게 범주화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기초한 자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종족 정체성이 있으면 또 한편으로서는 전 계층 정체성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지역 정체성, 그렇죠?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런 지역 정체성도 작동하고요. 또 계층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전 다른 종류의 정체성에 비교해서 이 인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상당히 이게 뭐라고 말할까 그 경계를 자기가 벗어나기가 어려운 또는 그걸 바이패스 이렇게 통과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것은 자기가 그것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투리 같은 것도 자기가 좀 훈련을 하면 그 서울 사투리를 쓸 수 있고 그 어느 그 코미디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부산 특별시가 돼서 서울 사람들이 서울 그 사투리를 쓰고 부산 표준어 쓰는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코너가 있던데 그거 보면은 사람에 따라 이렇게 사투리를 이렇게 좀 고치고 표준어를 쓰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빠른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자기의 노력에 따라 바이패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체성 중에서 그렇게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바이패스 할 수 없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인종이죠. 그거는 그 피부 색깔에서 또는 외모에서 하나의 마커로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지을 수 있는 마커로서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그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좀 더 생득적인 지위에 기초한 정체성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게 바로 인종, 종족, 민족 그런 것이 되죠. 이러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는 근대화가 되었어도 쉽게 그게 이제 그 기반이 약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이게 일종의 어찌 보면은 좀 생득적인 지위로서 쉽게 변할 수 없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기반을 둔 하나의 집단이 그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 차별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되면 그때는 이것이 계층과 그 다음에 그 인종 또는 종족이 합쳐지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ethnic 이제 stratification system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족 계층 체계. 그러니까 ethnic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게 racial이 될 수도 있어요. 인종이나 또는 종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위와 계층이라고 하는 지위가 결합이 되면 이것은 정말로 시멘트처럼 견고해져요.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제 뭐라고 말할까 그 하나의 사회의 이동, 소셜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레이스나든가 에스니시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을 그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종이나 존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또 계층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의 불평등과 이것이 결합이 될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종 계층 체계 또는 종족 계층 체계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회에서는 어떠한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또 그 사회는 하나의 뭐라고 말할까 전체적인 하나의 동의, 합의, 어떤 콘센서스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그 나라의 국가의 하나의 공통의 이익인가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의 경제 발전 또는 사회 발전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러한 나라가 짧은 시기에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조건은 나는 일종의 동질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봐요. 상당히 이제 인종이나 문화적으로 동질적이다 보니까 그 하나의 어떤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의 어떤 그 이해, 경제 발전이든 뭐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의 하나의 그 목표가 되고 그것이 어떤 뭐 한 리더에 의해서 어떠한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하에 하나의 동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내셔널 모빌라이제이션, 국가의 동원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회가 인종이나 또는 종교나 지역이나 그런 곳일수록 굉장히 이질적으로 분화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다시 말해서 국가 동원이라고 하는 내셔널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도가 지금 뭐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사회가 경직되어 있고 인도는 그 두 가지의 마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은 존재잖아요. 그 빈민촌 같은 데 가보면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빈곤과 차별이 존재하고 어떠한 아주 번화한 것에 가면은 정말 선진국 못지않는 부가 존재하는 그래서 사실은 인도가 바로 이러한 카스트 제도와 같은 그게 단순하게 계층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피부색이라든가 그런 것과도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족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또는 종교와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에도 그 표층 문화가 있고 심층 문화가 있거든요. 표층 문화는 어떤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래도 쉽게 변해요. 그걸 우리가 뭐 음식 문화를 바꿨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기 개념이 바뀐다고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건 주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문화라든가 정체성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근본적인 것들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에 기초한 정체성은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이게 견고하고 그것이 어떤 사회 불평등과 연결이 됐을 때는 항상 분리 독립으로 나가라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스코틀랜드도 서로 지금 앵글로 섹슨족과 스코틀랜드는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에 식민지로서 점령을 당했고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 영국이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긴축 재정을 하게 되고 그것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피해를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더 부당하게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분리 독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캐나다에서의 퀘벡에 있는 프랑스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이제 캐나다가 영국계라고 하면 퀘벡주는 프랑스계죠. 사실은 프랑스가 먼저 캐나다를 식민지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미국의 독립전쟁을 할 때 워싱턴을 지원을 하면서 엄청난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캐나다에 쏟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 틈에 영국이 지배를 하고 결국은 프랑스계와 영국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벌인 곳이 어디겠냐면은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패한 곳이 퀘벡 시티죠. 퀘벡주에 있는 여러분 퀘벡 시티를 가보면 지금도 성이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전투에서 져서 결국은 퀘벡주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영국계에게 넘겨주게 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퀘벡주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국 지배하에서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전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이제 분리독립으로 이제 치닫게 되었던 거죠. 한때는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처럼 그 퀘벡주에서도 그 주민 그 투표가 있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이게 부결이 되면서 이제 캐나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게 되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출연한 사람이 이제 트리도 수상이에요. 피에로 트리도라고 하는 수상이, 이 사람은 아버지는 프랑스계고 어머니는 영국계예요.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법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로스 장학생으로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공부지만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기 전에 아프리카, 중동을 여행하고 마지막에 중국에 갔는데 그때 바로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전쟁이 터져서 목숨을 겨우 구해서 일본을 거쳐서 캐나다로 왔습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긴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생 배경이 다문화적인 배경이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출생하고 교육받았지만 영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 다시 유학을 하고 많은 나라를 거치면서 이 사람은 많은 문화에 접하게 돼요.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것의 가치, 이것이 개인적인 신념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이 되면서 다문화주의를 캐나다의 하나의 사회 정책과 사회 이념으로 만듭니다. 결국은 퀘벡의 프랑스의 문화, 영국의 문화, 또 다른 많은 이민자들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그 가운데서 국가적인 통합을 이루자라고 하는 게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거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가 하나의 지금 국가로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트리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이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바로 저는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이
그로하여금 그러한 신념을 갖게 했다고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이제 뭐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득적인 정체성, 특히 본인의 한 개인에 있어서의 보다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가치 체계에 기초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견고한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 불평등과 연관이 됐을 때 이게 얼마만큼 사회의 분열의 요소가 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좀 생략을 할까 하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한 요거만 한번 해볼까? 내가 그 재외동포 연구를 오랫동안 했고, 특히 이제 그 차세대들, 1.5세, 2세대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데, 이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중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Dual Identity, 뭐 Korean American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중 정체성의 예가 되죠. 근데 내가 볼 땐 이거는 상당히 현실을 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중이라고 하면은 항상 이중인데, 그럼 항상 두 가지가 정체성이 항상 동일하게 중요한 거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한 게 일종의 궤도 이론이에요. 궤도 이론.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두 가지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행성과 같다는 거죠. 이 한인이라고 하는 그 핵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 개인은 이것을 이렇게 항상 도는 행성과 같아요. 이게 돌다가 이 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두드러지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미국 직장에서 일을 하면 거기서는 미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두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은 이 두 가지의 핵을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순행하면서 그때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제안하는 일종의 궤도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중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한 개인의 정체성이 보다 두드러지거나 그렇지 않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두 가지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상황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내가 개발한 이론인데 아직 교과서에는 실려지지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가지고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혹시 뭐 질문한 거 있어요? 정체성이 위계적으로 좋다고 하셨는데 이건 상황별로 좋다는 거고 다른 게 있나요? 내가 말했던 그거는 그 계층과 어떤 종족적인 지위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위계적인 구조를 만든다는 그런 특징이었거든. 그리고 요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고. 내가 이런 ethnic stratification 시스템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다인종 사회를 보면 그게 마치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층에는 전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밑바닥에는 흑인이나 또는 푸에르토리코인이나 등등의 이 저소득층들이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중상층 이상의 백인들이 이 위계 구조에서의 상층을 차지하고 있고, 흑인들이 저소득층으로서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중간 계층에 보면 대개가 이민자들 집단이 그 중간 집단을 차지해요. 대표적으로 아시아 아메리칸들이 그 중간 부분을 차지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층 면에서는 더 백인들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 교육 수준이나 또는 그 소득 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집단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보통 유태인으로 생각하죠. 지금은 아마 인도인일 거예요. 인도인들이 교육 수준이라든가 소득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아메리칸들의 평균 그 교육 수준이라든가 소득 평균 교육 수준은 백인들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분명 계층적인 면에서는 백인보다 높을 수 있어도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은 아래죠. 그러니까 그 중간 집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보면 인종과 계층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하나의 하나의 가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인콘시스턴시 뭐 티어리 이런 식으로 계층 부조화 이론이 지위 부조화 이론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그 경제적 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위와 인종과 같은 사회적 지위가 각각의 집단이 서로 해석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연구했던 흑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한인들과 흑인들 간의 마찰이 나는 바로 이 지위 부조화의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나는 설명을 합니다. 내가 쓴 책에서도. 한인들은 자신들이 흑인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 수준도 그렇고 경제적 지위도 그렇고 흑인들보다 자기가 우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흑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한인과 같은 이민자는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위인가 위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인과 흑인이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합의된 뭐 싫든 좋든 간에 합의된 지위가 있어서 그것이 불일치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한인과 같은 아시아 이민자들과 그 미국에서 태어난 그 토박이 흑인 사이에서는 그 지위에 대해서 서로의 인식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인이니까 너 나라로 가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에스닉 스트래티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다인종 사회를 바라볼 때 아주 유용한 개념인데 이제 그 중간 부분과 아랫 부분 사이에서의 갈등이 많이 발생해요. 그거는 흑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직접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서로 간에 모순된 지위에 대한 인식 이것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관계 면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